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 성명을 낸 건 43년 만입니다. 급등하던 미국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분리 매각에 대해 이사회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은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 배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맞서 자원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 성명을 낸 건 44년 만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43년 만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은 경제 협력 확대가 핵심입니다.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신성장 분야에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고, 네옴시티를 비롯한 여러 기가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첨단 미래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터널, 건축 구조물, 항만 등 총 34조 원 규모의 6개 사업 수주를 추진 중입니다. 방위산업 협력도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우리 무기의 대규모 수출이 성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농업, 해운, 항만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해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총 61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의 이행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약속한 40조 원 중 60% 이상이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우디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타르로 이동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카타르와의 협력을 투자와 방산, 농업, 문화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급등하던 미국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실물 경제 상황이 숫자로 드러난 지표와는 다르게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한 뒤 4.8%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채권 가격 하락에 거액을 베팅했던 헤지펀드계 거물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이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채 금리 정점론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에크먼 회장은 현재 장기 금리 수준에서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미국 경제는 최근 지표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포지션 청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채권 금리의 고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 8월 에크먼 회장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4.2%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 금리가 5.5%까지 치솟고 채권 가격은 급락할 것이라며 30년물 국채 공매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5.2% 부근까지 치솟았다가 에크먼 회장의 공매도 청산 이후 4.9%대로 급락했습니다. 채권 왕으로 불렸던 유명 투자자 빌 그로스도 지방은행의 몰락과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4분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며 고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연말로 갈수록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월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연말까지 국채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25b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been roughly 80 basis points of tightening without the Fed doing anything, just with this move in interest rates. So we are starting to see some pressure on the markets. 국채금리 급등이 연준의 추가 긴축 정책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맞선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분야를 넓히면서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중국이 이번에는 이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제조되는 흑연에 대해서 수출할 때마다 신고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 건데요. 네.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네. 흑연은 음극재 핵심 원료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 흑연 생산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니까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흑연 수입량 중 중국 비중은 90%가 넘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이제 90%라면 당장 이 공급처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음극재는 배터리에서 생산비 비중 10% 정도인데요. 이 생산 비중 자체는 양극재보단 적지만 중국산 흑연 없이는 음극재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업계 전체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음극재 제조사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우선 보유한 재고가 충분해서 당장 생산에는 문제가 없고 또 12월 전까지 최대한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이미 수출 통제 품목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준이면은 앞으로도 이 수급에 크게 어렵진 않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을 대신해서 이 흑연을 수입할 곳을 찾는 게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흑연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20% 정도인데요. 생산량이 70%에 달하고 또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오긴 했는데요. 네. 이 계열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강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와 천연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 실제 흑연을 공급받기까지는 1, 2년 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포스코 퓨처엠은 그 인조 흑연을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상용화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제 민간합동 TF를 꾸려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사실 지금 당장 중국을 대체할 수입국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포스코 퓨처엠 3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2,800억 원, 영업이익 3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3분기 연속으로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30% 정도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 이상 빠졌습니다. 네.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이제 크게 늘면서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연초부터 이어져 온 현상인데 양극재 원료인 리튬 등 메탈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네. 이게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로만 보면은 불과 2.8%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흑연 통제 조치까지 나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사실 4분기에도 수익성 회복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대해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임 논란에 휩싸인 이사회를 향한 공개적인 압박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매각을 추진 중인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적격 인수자가 없으면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은 하림과 LX, 동원 등 3곳입니다. 3곳 모두 자산 총액이 26조 원에 이르는 HMM보다 규모가 작아 유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본입찰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지만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원하는 규모의 기업이 참전하지 않을 경우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당연히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이런 가운데 3년이 넘도록 매듭 짓지 못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도 사는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매각을 결정지을 아시아나 이사회입니다. 이달 30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를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후 집행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업은행은 합병이 불발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3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을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나 이번 합병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입한 3.4조 그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시아나가 만약에 그거를 살리기로 의결이 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빠른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HMM과 아시아나항공을 묶어 통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두 회사를 묶어 통으로 매각할 경우 대규모 인수자금이 투입돼 부담되지만 반대로 우량 기업을 인수전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23년째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놓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7년 이후에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던 금융당국 입장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지만 낮은 보호 한도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 돌려주는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 한도가 2001년부터 5천만 원에 묶여 있어 지나치게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13%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호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분명합니다.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호를 받는 예금자 비율은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현행 유지에 힘을 실어왔는데 오늘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선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의 타이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시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매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금융 소비자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에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그럼직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응해온 금융당국 입장과 비교하면 한층 명확해진 겁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보호한도 상향을 4년 뒤의 일로 늦추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각종 악재의 휘청였던 우리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의 기대에 더불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각각 4거래일, 5거래일 만입니다. 오전 2,32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흐름은 비슷했는데요.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포스코 DX 하나만 빼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기관 투자자였는데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를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강력한 매수세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 넘게 올랐고 네이버 역시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거듭하던 카카오 역시 4%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바닥을 딛고 본격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중국 증시 역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중국 본토의 CSI 300이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죠. 반복되는 부동산 리스크의 미국과의 갈등, 기대 이하의 경기 부양 정책이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까지 악재가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양국 정상이 만나기에 앞서서 회의 테이블에 올릴 내용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자리가 유력합니다. 이 소식에 상해 지수는 5거래일 만에 강세로 돌아서서 마감했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한 당국 개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부펀드가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8천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 펀드 ETF 매입에 나섰고요. 반간첩법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이나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등 당국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부진한 가운데 이마트 주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이마트 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지수가 내릴 때는 덜 빠졌다는 거죠. 실적 기대감이 사라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이마트 10년치 주가를 보면요. 최근 가격은 고점 대비 반의 반값 수준입니다. 지난 상반기 본업인 이마트뿐 아니라 스타벅스까지 대부분 사업부가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바 있죠. 증권가에서 더 실망시키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업황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에 주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건은 본업 경쟁력입니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지난 9월 이마트는 정기이사를 통해서 한채양 대표 체제를 내건 바 있죠. 경영 전략 변화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주요 금융주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실적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KB금융은 유일하게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순이익 전망치는 4조 3,892억 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11%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융그룹 순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의 실적 부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늘긴 했지만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의 조달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순이자 마진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금융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1조 3,737억 원, 누적으로는 4조 3,704억 원으로 리딩뱅크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분기 렌트에스 마진은 조달 비용 부담의 지속 및 예대 금리차 축소 추이 등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의 실적 개선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순이자 마진 NIM은 전년 동기 대비 1bp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그룹 내 순이익 비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B증권에서 이자이익과 신탁수수료 증가로 순이익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3분기 충당금 적립액을 꼽습니다. 과거에는 1분기는 계절적으로 큰 구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간인데 1분기부터 대손 비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올해는 뭐냐면 1분기부터 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4분기 때 대손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뒀는지에 따라 연말 실적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그동안 아이폰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 가입자는 아이폰으로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쟁사인 KT와 LGU+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의 가입자라면 오늘부터 아이폰을 쓰더라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가 통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헷갈리는 내용은 녹음을 다시 듣지 않더라도 키워드만 검색하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개인 비서 ADAT을 통해서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해 막아왔지만 SKT는 HD 보이스와 데이터망을 활용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 개발로 애플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HD 보이스망과 데이터망을 연동해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공식적으로 애플 심사를 거쳐서 앱을 출시하게 된 것이고요. ADAT은 향후 통화 중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이폰의 최대 단점이었던 통화 녹음 미지원이 해소되면서 1위 사업자인 SKT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줄을 잇고 ADAT 앱은 애플 앱스토어 1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 지원으로 SKT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KT와 LGU+도 해당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